안녕하십니까. 꼼꼼체크의 이승원입니다. 자,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시베리아 한파 때문이죠.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시베리아 한파가 몰아왔는데요. 과연 이 러시아 이슈가 각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오늘 꼼꼼체크에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를 털어줄 세 분의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준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입니다. 네. 네. 네, 그래요.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최근 들어서 하방으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조금은 좀 좋아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꼼꼼 체크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 시장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장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그 주식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뭐 로만손 같은 기업도 하락을 했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IT주들도 의외로 약세에 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과연 이 현대차, 기아차의 하락이 이게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쪽에서는 사실 좀 퀘스천을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승석 대표님부터 이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하락 과연 이게 정당한 건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우리 그 출연자들하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오후에 그러니까 2시 반에 출연을 해가지고 현대차 주가 하락을 얘기를 하면서 좀 아이러니컬하다. 현대차의 매출 비중 전체로 놓고 따진다면 한 2% 정도뿐이 안 되는데 뭐 800만 대를 그 생산하는 현대차 그룹이 글쎄요 뭐 한 30만 대 정도가 좀 약간 뭐 마진 감소 내지는 또 판매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하루에만 기아차가 4% 밀리고 또 현대차도 3%대 밀리는 건 좀 넌센스고 그때까지만 해도는 잘 버티고 있던 쌍용차에 대해서 약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쌍용차는 오히려 수출 비중이 전체 그 쌍용차의 수출 비중에서 30%를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안 빠지는 게 오히려 좀 웃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대차의 지금 현재 주가 하락은 좀 약간 넌센스고 좀 우려가 좀 과도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쌍용차가 갑자기 급락을 해가지고 내가 말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우려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시장의 본질적인 내용에서 우려감이라는 거는 비이성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당연시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하락할 정도로 심각한 데미지까지는 아직은 좀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아까도 이승원 대표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러시아 증시가 이제 15% 정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 급등의 원인을 저도 살펴보니까 러시아 중앙은행 부총재가 금리 인상 이후에 추가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발언한 게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현재 영향을 주면서 러시아 증시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마 글쎄 내일은 좀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시가 분위기가 좀 바뀐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하루 만에 뒤집어질 수 있겠느냐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좀 살펴보니까 전체 그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한 50% 정도 쌍용차에서 내수와 수출 비중을 봤을 때 거의 한 5대5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수출에서 한 30%라면은 전체로 봤을 때는 한 15% 정도가 그래도 데미지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는 쌍용차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시간 전쯤에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 기사를 보니까 예전에 이제 1990년도와 비슷하게 러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 돈 찾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답니다. 그래서 루블화 들고 이제 이걸 갖다가 유로화라든지 아니면은 달러로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뭐 러시아 은행에서는 2시 정도에 뭐 대부분의 이제 가지고 있던 달러라든지 외환이 뭐 바닥이 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정부에서 어떤 추가 조치를 하는 부분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장 안에서의 경제 상황은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 일단 무조건 좀 기억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그 실적이 조정되는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들었던 내용은 이제 그거죠. 이제 과도하다. 그러니까 좀 약간 비이성적이다. 그러니까 현대차의 그 전체 매출과 마진에 과연 러시아 쪽에 이 노이즈가 얼마나 큰 악영향을 주냐. 근데 현대차 그룹의 판매량과 쌍용차 그룹의 그러니까 쌍용차의 판매량하고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이게 뭐 워낙 큰 차이가 나니까요. 2%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30%라는 비중도
견주어서 비교하면은 현대차 판매량이 월등히 많은 건 맞죠. 월등히 많은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전체로 놓고 본다면 현대차는 미미한 수준이고요. 네. 근데 러시아는 아까 이제 그 방금 말씀 주셨을 때 러시아 이제 루브라를 이제 바꾸려고 환전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그 러시아의 그 대표적인 국영 기업들 뭐 가즈프롬 사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그 분들의 그 인터뷰를 보게 되면 두고 보자 미국 뭐 이런 식의 그 가만 안 두겠다 미국 뭐 이런 식의 그런 인터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러시아는 좀 다르구나 우리랑 다르구나. 그러니까 푸틴에 대한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상황이 되게 되면 뭐 푸틴에 대해서 하야 운동이 일어난다라든가 뭐 이럴 것 같은데 전혀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각자 알아서 뭐 루브라를 찾는 정도 수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보면 좀 특이한 나라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러시아가 사실 이제 그 앞에서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장기화됐을 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그렇게 그 기아차, 그 웃긴 게 뭐냐면 현대차가 3일 전 뉴스는 뭐였냐면 그 3일 전이었죠. 3일 전 뉴스가 뭐가 나왔었냐면은 러시아에서 판매량이 증가했다.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러시아 때문에 또 빠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문제가 장기화됐을 때 이것이 또한 그 동유럽으로 전이됐을 때 이런 문제가 심각해질 거다라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오늘 그 현대차와 기아차가 빠진 이유가 그 러시아 때문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러시아 증시가 이번 달에 빠진 폭이 마이너스 50%입니다. 50%요. 한 달 만에 지수가 마이너스 50%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과연 그 전부터 지수가 급락하기 시작한 것이 벌써 한 2달 됐죠. 2달 동안 빠지는 와중에 현대차와 기아차, 자동차 업종의 주가에서 러시아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한 부분들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어제 시장 뭐 일간 기준으로서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20%의 상당히 큰 폭의 하방 변동성을 보여주고 오늘 또 15% 거의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시장이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러시아 이슈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있다는 것. 특히나 일반적인 언론에서마저도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러한 이슈는 충분히 반영이 되었고 노출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오늘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 아까도 쌍용차를 말씀을 하셨다시피 쌍용차가 지난달에 올랐던 상승폭이 거의 25%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동안 또 러시아 지수 올랐냐? 아니거든요.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시장의 어떤 하락의 변동성, 하방의 변동성이 우리나라 IT와 자동차 업종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일단은 물론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것이 크게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겠죠. 어차피 한번 크게 빠진 지수가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저는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아까 이제 이승석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러시아가 좀 어떻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좀 미미한 부분이 사실인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어차피 센티멘탈, 감정적인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움직인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빠르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실망감도 있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장 증설에 대한 부담감도 사실은 좀 있었고 거기에 이제 러시아까지 치고 나오니까 이게 좀 안 좋은 게 아닌가라는 센티멘탈이 좀 무너지면서 주가 빠진 게 아닌가 영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동유럽 쪽에 매출이 좀 줄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그러한 리포터가 나온 걸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효과 자체는 일단은 지금은 일단 반영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이거 너무 위험하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저평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밀리고 있는 부분을 단순히 그냥 너무 나쁘게만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은 보고 계시는 분들은 충분히 저평가 구간을 한번 더 잡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만 생각을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게인데요. 요즘에 뭐 땅콩 때문에 뭐 이런 미국의 FMC 문제나 또 경제 문제가 묻혀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뭐 땅콩보다 도배가 돼갖고.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잘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1994년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2004년도에 재미있는 건 이제 10년 주기로 미국이 금리 인상 시점이 시작된단 말이죠. 1994년도 지금 현재 제가 화면을 갖다 좀 가져나와서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1994년 2월부터 이듬해 1995년 2월까지 1년 동안에
미국의 정책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3%에서 6%로 올라갔습니다. 네. 이때 미국 증시는 비교적 차분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우존스 기준한다면 그 당시에 고점 대비해서 약 한 10% 레인지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연간 보이다가 95년도부터는 오히려 굉장히 크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증시는 차분했고 당시에 회사채도 괜찮았는데 미국의 이 모기지론이 아주 대폭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당시에 얘기 나온 게 뭐 채권 대학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1989년부터 93년까지 멕시코 증시가 무려 30배가 올라갔고요. 아르헨티나 증시가 20배가 상승했는데 이 금리 인상 기간에 1년 동안에 무려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수가.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멕시코는 IMF 사태를 겪게 되죠. 남미가 아주 경제가 아주 굉장히 큰 침체를 보이면서 이 당시에 미국의 채권 시장의 이 급락을 본드 블러드베스 그래서 네. 채권 대학살이다 뭐 이렇게 포춘지가 그때 표현을 했었는데 2004년도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평안했었습니다. 평안해가지고 그린스펀이 이전에 이제 한번 경험을 했던 거죠. 재밌는 건 94년도에도 연준 의장은 그린스펀이었고 2004년도에도 연준 의장은 그린스펀이었는데 이때 한번 악몽을 갖다가 한번 경험하다 보니까 2004년도에 미리 예고를 했죠. 네네. 그때도 컨시더러블 타임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도요. 근데 그거를 이제 2004년도 1월 달에 이 문구를 삭제하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 그러니까 5개월에서 6개월 있다가 이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2004년도 5월 달에 한 번 정도 증시 한번 900포인트대에서 700포인트대까지 단기적으로 거의 한 20%가 밀렸었습니다. 한 18%가 밀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8%하고 20%가 얼마나 거의 차이가 안 나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그때 조사를 해갖고 기억을 합니다. 예, 단기 급락이 나온 다음에 대신 이제 그 이후에는 완만한 상승 구조가 유지되면서 2007년도까지의 대세 상승이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차분하게 질서정연하게 출구 전략이 시행되고 굉장히 좋았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근데 이제 이번이 이제 결국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예고 기간이 더 깁니다, 이때보다. 그러니까 2004년도보다도 예고 기간이 길어가지고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우려감이 형성되면서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은요. 지금 상당 기간 저금리 기조는 아직은 문구가 유지되어 있고 오늘 밤에 이게 삭제되는지 여부가 이제 오늘 결정이 날 거고요. 근데 이번 사태의 특징은 뭐냐면 5일 블러드베스. 그러니까 뭐냐면 5일 대학살이죠. 네. 그러니까 유가가 아주 뭐 급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 들어가지고 반토막이 나버렸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또 내지는 뭐 중동 일부 국가, 남미 국가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또 예전의 악몽, 94년도의 악몽이 있다 보니까 벌써 남미 증시가 좀 요동을 치고 시작하고 있고요. 또 같은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말레이시아 쪽에 현재 요동을 치는 등 움직임이 불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오늘 밤이 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문제의 일차적인 문제의 해결점도 오늘 밤에 해결될 것 같고 유가가 더 하락할 거냐 여기서 아니면 올라갈 거냐에 대한 부분도 금일 밤에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움직여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근데 보입니다. 이제 그 보게 되면 그 버냉키 의장과 이제 식사를 하신 분들, 그러니까 버냉키 의장이 퇴임하고 나서 이 밥과 밥 같이 먹는 걸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식사를 먼저 벌기 시작했죠. 예, 근데 그 버냉키 의장이 이제 돈을 버는데 그때 식사를 했던 분들 얘기가 뭐냐면 어쩌면 금리가 그때 당시에 금리 하락에다 베팅을 식사한 사람들이 전부 다 베팅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오르더라도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를 줬다는 그런 이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일단은 그 방금 이승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 94년과 또 2004년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또 2014년은 더 좀 세련된 방식의 어떤 금리 인상 이런 방법을 좀 취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최근까지는 옐런 의장은 비둘기파적 성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밤에 매비둘기가 되는 거 아닌가? 매둘기 보통 이제 매둘기라고 그렇죠. 얘기하죠. 매둘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제 비둘기파적 성격에서 이제 매파 쪽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뭐 요 정도가 오늘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은 큰 시장의 충격이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 뭐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도 그런 내용이 오늘 주류를 현재까지는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자동차는 그렇다 쳤는데 IT 같은 경우도 좀 약세를 보였거든요. 이 IT의 약세도 러시아라고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김성훈 전문가님. 왜냐면은 자 최근에 IT 주들이 우리나라만 약세가 아니죠. 네네. 자 IT의 대장주가 뭐겠습니까? 바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애플 아니겠습니까? 애플이 지금 3주 연속 급락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애플만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죠. 자, 길리어드 사이언스 대표되는 바이오 섹터 대표적인 종목 역시 3주 연속 급락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상, 뭐 글쎄요, 매파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미국 시장의 트렌드는 바닥권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고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고퍼주가 이제 점점 물리고 있고 저퍼주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상황이겠죠.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그널, 비둘기파에서 매파적으로 어떤 그런 스탠스가 바뀌든 간에 어떤 그런 조그만 시그널이 나온다라면 결국 고퍼주들에 있어서는 결국 차익실현의 빈미가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러한 부분들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 IT의 우리나라 대장주 뭐겠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LG전자 대충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자사주 매입 같은 이슈들이 있어서 뭐 그렇다 치더라도 SK하이닉스마저도 최근 들어서 추세를 조금 좀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LG디스플레이 지난주까지는 좋았다가 이번 주에 다시 또 확 밀려버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LG전자는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IT주들이 어떤 하락의 흐름으로는 전반적으로는 어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경기 흐름 내에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 노이즈가 작용이 되면서 같이 동반 하락하는 것이지 러시아 때문에 하락한다고 보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러면은 싶습니다. IT가 고퍼주라는 얘기입니까? 글쎄요, 전반적으로 IT 같은 경우는 뭐 경기 민감주들하고 그 뭐 정유 업종이나 정유화, 조, 기계와 비교한다라면 적어도 올 한 해 시장의 어떤 핫한 종목 이거 핫한 업종이라고 고퍼라기보다는 이제 그쪽 같은 경우는 저 PBR주라고 분류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왜냐하면은 사실 실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우리가 이제 어제도 컴투스인가를 다뤘었는데 컴투스가 사실 싸다라는 논리였거든. PR로만 치면 10배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컴투스 같은 경우가 이거는 오늘 뭐 상한가를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싸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컴투스 같은 경우는 고퍼보다는 이제 고PBR 이쪽으로 좀 보시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의 지금 현재 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혼재 양상을 나고 맞습니다. 혼재 양상을 나타내는데 컴투스를 뭘 자산이 뭐가 있다고 그걸 PBR로 봅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서로 얘기했길래 이제 PER로 부분에서 본다면 최근에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가 연간 PER 기준에서 50배 이상까지 올라가는 경험이 있고 대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성장주 아닙니까? 원래 삼성전자는. 근데 뭐 7배 내외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성장주 쪽이 오히려 PR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방어성 종목군들의 PR이 그동안 좀 올라왔었죠. 그러니까 올해 증시가 어떻게 보면 특이한 그 밸류에이션 구조를 갖다 보여주면서 근데 이제 그게 연말 때 좀 이제 그 밸런스가 맞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내수주 쪽은 오히려 주가가 하락해서 PR이 낮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IT 쪽이나 뭐 이런 종목들은 좀 올라와서 PR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이제 좀 어떻게 본다면 제자리 찾아가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죠. 시장 자체는. 자, 그러면은 이런 논의가 사실은 되게 공허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허해질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한번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IT 자동차하고 IT를 지금 이 밀리는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 나는 다른 업종이 좀 더 낫다라고 보는 건지 그 부분이 시청자분들은 사실 더 궁금하실 거거든요. 자, 김성훈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IT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단 자동차만 놓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금 글쎄요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담기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자동차는 부담스럽다. 일단 왜냐하면은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그 현대차를 먼저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현대차가 결국 패스트 팔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전 세계 뭐 트렌드 자체가 연비의 혁신과 그리고 엔진의 다운사이징과 같은 그런 부분들에 주목하고 있는 사이에 외국인들이 현대차를 외면했던 이유는 가장 큰 것은 결국 그걸 변화 혁신을 빨리빨리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들어서 이번 주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 자동차 업종에 대한 매도의 원인은요 러시아보다는요 우리나라 한국의 자동차 업종을 바라보는 외국인 시각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북경 자동차가 상장이 29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을 앞두고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에다 전반적인 매도세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나라 롱숏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애플 한때 엄청 많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아시아권 내에서는 이제는 현대차, 기아차보다는 뭐 중국 상하이 자동차라든가 상하이 자동차, 아니면 북경 자동차라든가 쪽으로 또 이제 포트폴리오 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는요? IT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는 충분히 어떤 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과연 지금처럼 이제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구간에서 지금의 어떤 조정의 어떤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부분은 솔직히 좀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도 제가 관심 종목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히려 아까 이승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포트 어떤 밸류에이션의 어떤 조절 작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관심 종목을 단기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IT 그러면 같은 경우 하나는 이제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LG 디스플레이가 주가가 급등했을 날 다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회성 요인이 아니면 추세적 요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일회성 요인이 네네. 이벤트적 요인이 강하다. 네. 때문에 주가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시즌적으로 놓고 본다면 IT는 현재 비수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네. 디스플레이도 현재 비수기권에 들어간 건 맞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4분기까지는 좋아질 수 있지만 1분기는 떨어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다 급반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해도 대신 이제 안정성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초과하는 큰 하락이 나오지는 않는 쪽이니까 보유하게 되면은 큰 수익은 아니지만 반대로 큰 손실은 안 보니까 이런 면에서는 좋은데 아까 뭐 김성훈 팀장도 얘기했다시피 간단하게 그럼 IT를 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 주신 SK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나 또 다른 종목 어떤 거 얘기하셨죠? 두 얘기 두 종목을 만약에 보유하면은 만약에 이제 내년 1분기까지 이상 보유하게 됐을 때 시장 수익률을 비트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실적 발표 그러니까 내년도 1월 달 네.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안정성이 안정성이 굉장히 있다. 좋죠. 그러니까 이게 네. 뭐냐면 주식이라는 게 꼭 수익성만 추구해서 포트폴리오를 짤 수는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갈 것만 기대하고 스포트를 짜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네네. 종목도 한두 종목 넣어야 되는데 네. 거기에는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요. 그러니까 네. 시장을 비트하는 적어도 하락은 안 나올 테니까 주식이라는 게 네. 항상 오르는 것만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 본다면 네. LS페이하고 하이닉스는 그런 매력은 있다는 거죠. 매력이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후광통 전문가이신 강준혁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김성훈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뭐 현대차 기아차 되겠냐. 이게 상하이차나 아니면 북경자동차 같은 거 외국인이 매수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나라 자동차 이 낮은 퍼에서 이 매력 없는 겁니까? 동의를 해야 되는 분위기가 아니 동의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청자를 대신해서. 최근에 네. 일단 얘기가 나오는 통계치를 보면은 좀 동의하기는 사실 좀 힘듭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번 3분기였나요? 일단은 중국 내 상하이 자동차라든지 중국 본토 자동차들의 전체 중국에서의 시장 네. 점유율이 처음으로 30%대가 깨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포드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하는 외산 자동차들이 이제 저가 부분까지 지금 노리고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일단 현지 자동차들의 본토 시장 공략 자체가 요즘 조금 애매해지고 있다라는 게 하나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합작사들의 실적이 네. 조금 더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합작사들이요. 예, 저는 차라리 이번 같은 경우에 아까 사느냐 마느냐 이렇게 본다면 지금 밀리고 있는 것이 러시아 때문에 밀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든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밀리는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계속 좀 노려볼 수 있는 시기는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PR로 놓고 보게 되면 실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현대차 기아차는 비싸지도 않은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예. 뭐 퍼가 10배 이상이면 비싸다, 네. 7배면 싸다, 네. 뭐 이런 개념 자체가 네. 저는 시장하고 잘 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기보다는 차라리 제가 삼성전자 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실적 관련된 리포트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 3분기에 드디어 다시금 애플을 눌렀어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모바일 D램이 애플 쪽으로 또 수출도 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지금 러시아 때문에 좀 많이 호재들이 가려지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다양한 의견이 지금 개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문제다 아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에 대한 지금 그 자동차가 더 매력적이다 아니다 이런 그 논란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저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근데 길게 보면 비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현대차가 됐던 뭐 삼성전자가 됐던 SK 하이닉스가 됐던 LG 디스플레이가 됐던 길게 본다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대차의 한번 노이즈는 해봅니다. 그거죠. 이제 뭐냐면 판매량이 줄어서라기보다는 수익성 악화가 주 원인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환율에서 일부 노이즈가 발생된 네네. 부분인데 개선은 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현대차가 중기적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땐 저점은 이미 통과되어 있는 상태겠고요. 네네. 주가 움직임은.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이 뭐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뭐 매도를 한다. 그거보다 오히려 저도 매수에 대한 네네, 걸 하고 싶은 맞습니다. 생각이고요. 예.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국내 뭐 1위 기업, 2위 기업인 두 회사가 과연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를 놓고 본다면 앞으로 당분간은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이제 개연성은 약해지고 네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보다는 분위기가 나아진 건 분명히 맞고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4분기 실적이 이 두 기업이 3분기보다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보니까 더 이상의 추가적인 그 악재성 이슈는 글쎄 뭐 단발적으로 이런 뭐 러시아 문제와 걸리고 뭐 애플 문제 걸리고 또 무슨 뭐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 뭐 노이즈 걸리고 네. 이런 거에서 등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범주에서 본다면 이미 저점은 통과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지금 시간에 외신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그 러시아 시장에 대한 흐름이 지금 아까도 그 방송 전에 한 16% 가까이 급등하는 걸 보고 있었는데요. 러시아 이슈 정말 잠잠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유럽 시장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또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 잘 반등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재현 캐스터 전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재현입니다. 오늘도 미국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를 좀 볼 텐데요. 다우존스가 0.28% 현재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봤을 때 0.6% 상승까지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좀 밀린 상태네요. 나스닥은 0.45% 올라가고 있습니다. 4,568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0.42%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래도 강보합보다는 조금 더 오르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볼 수 있겠죠. 경제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것 중에서는 노동부가 발표를 한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요. MOM으로 봤을 때 0.3%가 빠졌습니다. 2008년 12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보인 건데요. 기대치는 0.1% 하락이었는데 0.3% 상당히 좀 많은 폭으로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뜯어보면 휘발유가 6.6%가 한 달 동안 빠졌습니다. 꽤 많이 빠졌죠. 식품은 0.2%가 올랐고요. 근데 이 두 가지 이제 에너지, 휘발유, 식품 이런 쪽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동성 심한 거 빼면 근월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0.1% MOM으로 봤을 때 상승을 했습니다. 중요한 게 YOY로 봤을 때 1.3%를 이제 11월 기준으로 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달에 발표된 CPI가 YOY 1.7% 상승이었고 6월 달에 최대치였는데 이게 2.1% 상승이었는데 이제 확 내려와서 1.3% 상승밖에 안 되죠. 그래서 연준이 원하는 2% YOY로 봤을 때 이 상승이 목표치로 잡고 있는데 가능하기가 좀 어려우기도 보이고 연준이 고민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는데요. 여긴 디플레 우려 때문에 이야기 많죠. MOM으로 0.2% 하락했고요. YOY로는 0.3% 상승을 했습니다. 나머지 좀 이슈 살펴볼 텐데요. 곧 현지 시각으로 2시 반 되면 FOMC에서 성명서 나오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유가 때문에 이제 유가가 물가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물가가 좀 올라줘야 연준도 좀 과감하게 considerable time이라는 얘기 많이 하셨죠. 그걸 유지한다라는 이 문구를 좀 삭제도 하거나 다른 이야기로 변경도 할 텐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유가는 어제 떨어지다가 다시 좀 회복이 됐었는데 여전히 어렵긴 한데요. 오늘 점심에 제가 애널리스트를 만나서 식사를 하다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친구가 한 얘기가 러시아를 죽이려는 것 같다라면서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유가가 멈출 거냐는 게 문제인데 이게 좀 멈추는 게 이제 미국의 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FOMC가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지 이런 결정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WTI를 갖고 만든 DLS가 좀 많았어요. 근데 이게 주로 설정이 된 게 90불대, 100불대 이때 좀 설정이 많이 됐거든요. 이 DLS가 낙인되는 게 주로 한 40% 마이너스를 가정을 하면 90불짜리가 한 54불 정도, 100달러짜리가 한 60달러 정도의 낙인에 들어가게 되는데 낙인되게 되면 매도 물량이 확 쏟아져 버리죠. 근데 이제 60불 깨진 적이 있었고 그래서 매도 물량이 이제 나올 걸로 따진다면 유가의 하방 압력이 쉽게 없어질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FOMC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N 港商密达，这里是中国经济网，现在是中韩财经连线沪港通时间。周三，沪指在3000点附近宽幅震荡，虽然指数收红，但是沪市有近80%的股票在下跌，这是否预示着行情即将出现回调？周四会上涨还是下跌呢？有请今天嘉宾温鹏春。周四又继续挑战3091点的这种趋势，权重蓝筹板块、银行、券商继续在连续的上攻，也就是这种强势的特征有望继续延续。指数在万亿的这种成交的推动下，已经连创新高，最高达到3091点，也就在这个位置，我认为前期的高点3091点附近的这个套牢筹码，会对未来行情的上涨产生我们说一定的抑制，或者说一定的这个压力。短期有这个向下的空间，但是空间我认为比较小。
大概最低的位置应该在2900点左右，这是一个强劲的一个支撑位。因为过去在2900点附近，我们看到大量的机构投资者进行了增持，也就这一个位置是机构在推动价格过程里面的新的一个我们说它的加仓的一个成本位，所以这个位置会对价格的下跌产生重要的一个支撑。那从这个更长时间来讲的话，指数继续螺旋式挑战新高，或者说再去挑战更高的高点，这是未来的大势所趋，可以讲势不可挡。近期外围市场动荡，俄罗斯卢布大幅贬值，油价暴跌，大宗商品市场的萧条会对 A 股产生什么样的影响呢？按照美林的时钟理论来讲，大宗商品的熊市一般会产生或者会推动我们的股市走入牛市。大宗商品来讲，我们看到最近这个卢布啊，还有外围市场都在下跌。这样的话，我们说股市的长期走牛或者说长期的上涨是存在这样的预期。商业银行法修改意见已经上报，存贷比或不再是硬性考核标准，这是否意味着银行股短期会走好呢？短期银行更多的来源于全球性低估值的这种状态，在这种状态的背后会吸引更多的买盘或者机构投资者参与。当前的上涨更多的是长期资金或者说大的机构推动的结果，而长期资金我们并没有看到有任何撤离或者说撤出的迹象，所以银行股有望在未来推动指数继续向前推进。好，我们再来听一下连线嘉宾的观点。本期继续看好保险券商、参股券商，辽宁城大可以继续关注。作为广发证券的第一大股东，其持有的广发证券的股票市值已经超过辽宁城大的总市值，该股被严重低估。辽宁城大有页岩油的项目，随着国际油价的企稳，会迎来补涨的行情，后市继续看好。谢谢。温鹏说，您前期看好的中信证券，目前累计涨幅已经达到了118.92%。那今天您将会为我们推荐哪只股票？今天我给大家推荐重点是中海发展600026。那这家企业是中国最大的油品运输企业，短期受益于国际油价的暴跌，也就是它的成本会再次的下降。另外，机构投资者或者说长期资金已经大量入驻，所以短期回档中将会有继续向前推进的这样的一种趋势和预期。谢谢。需要了解更多有关沪港通的消息，请大家登录中国经济网韩文频道。 네, 저도 갑자기 중국말에 한마디 하고 싶어졌습니다.谢谢 얘기하고 싶은데 따자하오 강준혁 대표님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저는 검증이 어려워서. 뭐 제대로 얘기하겠죠. 저기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강준혁 대표님 안 하시겠습니까? 아침에 10시에 네. 강준혁 대표 나와서 그 중국 후광통 네. 종목할 때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네, 그러니까요. 중국 사람이 나와서 제가 이승택 대표님 처음 뵀을 때도 이런 말을 드렸는데 중국에서 오신 부호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부호. 그러니까 그냥 일반 공산당 간부 스타일. 네, 방송 시작하시죠. 머리만 딱 스포츠로 모이고 네네. 네. 간부 스타일이시죠. 네. 자, 농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FOMC 회의 앞두서 일단은 오늘 이제 자넷 옐런 의장의 그 인터뷰가 있죠. 인터뷰가 있는데 일단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물가가 안정적인데 굳이 금리 인상을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쪽이 궁금하거든요. 그 뭐 서둘러야 될 이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네. 그런 말씀드렸죠. 이제 물가만 가지고서 포커스를 두면 지금 미국은 금리 인상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죠. 네네. 왜냐하면 연준의 물가 인상 목표치를 갖다 미달하고 있으니까요. 네. 아까 우리 그 박정희 캐스터가 YY 기준에 가지고서 올해의 최대 인플레이션율이 2.1%라고 했는데요. 그건 네. 작년 동기 대비이기 때문에요. 네. 의미가 없는 거고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올 12월 달까지 연준의 목표가 2%라면 네. 그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거죠. 오늘 네. 보다 마이너스 0.3% 나와가지고 현재 미국의 올 한 해 동안의 인플레이션율은 1%가 채 안 되는 상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요. 물가는 지금 이제 오늘 발표된 것을 보면 0.3%가 하락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실질 임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그 주머니가 얼만큼 증가, 그러니까 돈 주머니가 네. 증가하는지를 보자고 했는데 오늘 그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0.9%나 올라갔어요. 오, 물가는 떨어지고 돈은 많이 받고. 원래 좋네요. 당초 예상은 네. 0.4%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거 2배 이상 올라갔으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물가는 내려가니까 아까 뭐 이승원 대표 얘기했다시피 물가는 올라가는데 돈 주머니는 부풀어지니까 실질적인 체감 경기는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미국의 가계가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을 해도 어떻게 본다면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현재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체질적으로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한 상태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게 그동안 그 낙수 효과, 미국의 돈 푸는 거에 낙수 효과를 누렸었던 남미라든지 또 뭐 아시아 국가 일부들, 뭐 또 러시아도 일부 혜택을 좀 봤었고요. 이런 나라들이 과연 유동성 회수할 때 어떻게 충격을 앞으로 이겨나갈 것인지 이게 관건인 거지. 미국은 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저 그럼 궁금한 게 뭐 그거는 뭐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사실 이제 좀 상당히 내년 뭐 6월 이후냐 뭐 9월이냐 상당히 놀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그 미국의 연방기금 선물 금리는 이제 9월 달을 지금 가리키고 있거든요. 인상에 대한 시점을. 근데 이제 오늘 컨시더러블 타임에 대한 문구가 삭제되면 이것이 좀 당겨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럼 컨시더러블 타임이라는 문구가 삭제가 됐다라고 가정하자고요. 우리가 가정했을 때 내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그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컨시더러블 타임이 5개월, 6개월 정도 후에는 금리 인상한다는 게 2004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2004년도에 그린스펀이 이제 그 얘기한 다음에 그 후에 한 5개월 정도 후에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렇지 않겠냐는 거지 정해진 룰은 솔직히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그런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시장이 기대하는 포워드 가이던스, 새로운 포워드 가이던스가 그렇죠. 나올 것이다. 네. 뭐 여러 가지 나오겠을 것 같아요. 컨시더러블 타임에서 썸 타임으로 바뀌던가. 썸 타임. 아니면 뭐 요즘에 썸이 유행이죠. 그렇죠. 아니면은 뭐 새로운 어떤 지표로 갖다가 목표치를 제시를 한다던가. 이런 얘기들이 새롭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컨시더러블 타임이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없어지고 난 이후에 미국 시장의 반응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시장 그런 어떤 매파적인 분위기가 매파적인 내용의 성명서가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자회견에서 자넷 옐런 의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또 스탠스가 좀 더 비둘기파적으로 좀 더 또 시장 달래주는 듯한 모습이 나와서 시장이 반등을 해준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는 그런 우호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시장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뭐 굳이 미리 섣불리 좀 얘기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일반론을 그냥 제 생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일반론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가 빠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문구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 자체가 뭐 6개월이 됐든 9개월이 됐든 뒤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시장에서 얘기를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뭐 충격 자체는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유지가 된다면 유지가 돼준다면 시장이 좀 좋아질 것 같다. 뭐 그런 대부분의 보고서가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예측 범위주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건 시나리오를 짜가지고서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유추하는 게 뭐 얘기한 대로 맞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그거죠. 컨시더러블 타임이라는 문구가 있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최근에 탈 이머징 마켓 자금의 일부는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리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시가 제가 볼 때 연말에 마지막으로다가 한번 불꽃쇼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굉장히 빠른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컨시더러블 타임이라는 문구가 빠졌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옐런도 나 몰라라는 경우. 그러니까 빠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한번 러시아 죽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건 최악이죠. 그건 뭐 내일 이후에 다시 쇼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장이 오르건 안 오르건 그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유력한 거는 컨시더러블 타임 이전부터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바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 전망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완만한 정도의 반등 정도. 그러니까 뭐 빠른 속도 템포는 아니겠습니다만 완만한 반등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현재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사실 어저께 환율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시장에서 12원이 넘게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엔화도 좀 많이 빠진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엔화는 별로 안 빠졌었더라고요. 엔화가 그렇게 강세로 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시장만 원화가 이렇게 강하게 갔다라는 것. 엔화도 달러 대비상 강세였죠. 어제. 네, 근데 강세였지만 원화가 워낙 더 강하게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보게 되면 삼성증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전체적으로 이머징이 타격을 받고 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수출하는 국가, 그러니까 지금 그 뭐냐면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가와 수출하는 국가는 분명히 차별화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원화에 대한 강세가 그 차별화에 대한 스타트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것도 사례를 좀 본다면 이제 1997년 8년도에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어느 나라가 그 외환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했냐면
수출, 그러니까 전체 산업 비중에서 제조업 비중, 그러니까 이 그쵸. 공장을 가지고 예. 있는 나라들이 극복이 빨랐어요. 그쵸.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많이 돼 있는 한국입니다. 국가들. 그러니까 한국이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98년도 때에 이제 이 남미 국가들의 IMF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네. 회복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결국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원화 가치가 그래도 비교적 다른 나라 통화보다 안정적으로 움직여주는 이유도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에 기인하는 거죠. 예전에 한국은 그런 위기 이후에도 안정을 보였는데 구태여 뭐 얘네들 돈을 갖다가 뭐 매도해가지고 빠져나갈 일이 있겠냐라는 정도의 심리는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가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최근에 같은 이머징 내에서는 분명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증시가 하락하니까 기분은 나쁘겠지만 맨날 절대적으로 우리 증시 밀리는 것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 대상에서 비슷한 또래들이 나보다 공부 못하면은 그래도 내가 상대로 잘하는 거겠지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네. 최근에 우리 증시는 분명히 그런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요. 이 중국에 대한 중국 시장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지금 네. 중국 시장 너무나 좋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지준율 인하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고 경제공작회의에서 지금 내년도에 이제 양회 때 7.2% 3% 경제 성장률을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이 완화적인 정책을 쓰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경제공작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내년에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준혁 우리 대표님. 시장이 예, 긍정적인 영향을 예. 준다고요? 왜냐하면 그런 영향 뭐 중국에서 일단 경기가 좀 좋아져야 네. 우리도 뭐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네. 이제 경제가 좋아지는 거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다르게 봐야 된다. 예, 경제가 네.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주식이 아무리 실적이 좋다라고 네네. 하더라도 그 주식을 아무도 안 사주면은 주가가 올라가기는 힘드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거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좀 다르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중국 증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버블이 이제 좀 형성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경제공작회의에서 얘기 나오는 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질적인 성장 부분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호랑이를 잡든 여우를 잡든 계속 질적인 성장 부분에 얘기를 했다면은 이제는 경기가 하강하는 것을 자시하지 않겠다 뭐 그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 자체는 이제 시장 안에 경기가 좀 이렇게 그냥 연착륙하기보다는 연착륙의 속도 자체가 일단 중국 정부에서 생각을 했을 때보다 좀 가파르게 나온다면 언제든지 개입하겠다라는 얘기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우리는 지준율 부분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이제 중국 증시가 좋아진다면은 당연히 외국인의 관점에서는 한국보다는 중국 증시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 부분이 단순히 우리 시장에서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만은 주가가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김성훈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중단기 네. 같이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유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이번에 자 그동안 러시아가 왜 자기네 자체 루블화의 하락에 루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다가 네네. 왜 얼마 전에서야 그 기준 금리를 인상시켰다는 거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 그 에너지를 팔아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유가 하락을 상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자국의 통화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쭉 그냥 보고만 있다가 이제 러시아가 판단했을 때 이제 유가 하락이 거의 다 왔다라고 판단이 되다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기준 금리를 인상을 시키면서 환율 방어에 나서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유가의 이제 기준 금리 인상은 결국 이제 유가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 나가는 타이밍이 왔다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흐름들이 지금 미국 내에서도 대표적인 정유주, 쉐브론 같은 업체들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뭐 정유화학주들, 최근에 에스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 뭐 유가의 어떤 흐름 자체는 뭐 하방 경직성을 이제 확보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제 유가 흐름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확대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FOMC의 어떤 결과 자체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일단 중요할 텐데 일단 뭐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우호적으로 좀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제 우리 시장 이전 전저점인 1,896포인트를 저도 강하게 깨지 않는 이상 현재 구간은 이제 저평가 구간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현재 시장이
오늘 FOMC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큰 폭의 하방 변동성을 보여준다라면 일단은 뭐 어제도 이제 나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또 뭐 안병일 전문가에서는 이제 뭐 현금을 좀 확보를 해보자라는 네네. 말씀도 하시던데 저 역시도 현재 구간에서는 만약 하방 변동이 커지게 된다면 현금을 좀 확보를 하신 다음에 좀 더 싸게 매수를 해보는 두 가지 어떤 시나리오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또 어떤 종목을 또 매수해야 되냐? 그런 와중에 네. 그렇다면은 좀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살짝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종목들과 업종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멀리 필요가 떨어져 있을 것 있다는 같은데 건 뭐가 멀리 떨어져 있다? 아무래도 어떤 그런 뭐 글로벌 경기 민감도에서 민감도나 이런 거에서 떨어지는 예. 종목이라 할 수가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NH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NH 엔터요.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얘기했었던 NC 소프트 같은 종목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오늘 NH엔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네. 지금 뭐 파이어링크 오늘 8번째 올해 들어서 8번째 기업을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파이어링크에 대한 유상증자 구주 참여까지 해갖고 지금 그 인수를 했는데 도대체 이 NH엔터 게임 회사인지 게임 회사가 아닌지 네. 돈은 게임 아닌 쪽에다 엄청 많이 쏟아붓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이 NH엔터가 네. 이 민감도가 좀 떨어져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NH 엔터 같은 네. 경우 이제는 게임 회사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게임 회사가 아니다. 네, 이제는 네. 게임 회사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NH 엔터를 보시는 거는 이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네이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이버와 NH 엔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네이버가 부동산 업계 뭐 중개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전국에 있는 그 중개업자분께서 난리 났었어요. 결국 우리나라 시장 어떻습니까? 대기업들이 뭐만 할라치면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런 대기업 규제에 상당히 크게 걸림돌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이버가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알짜배기 사업들 그런 영역들 갖다가 이제 NH엔터가 하나 둘씩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를 이용해서 또 최근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산업 중국보다 2년 이상 밀려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 핀테크와 관련된 부분이 네, 모바일 결제 분야. 그렇죠. 상당히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어떤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된다라면은 이러한 부분들도 뭐 결제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다음 카카오의 대항마로 네이버 내에서는 NH엔터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호준 회장을 네네.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이준호 의장. 이준호 의장이죠. 예. 네. 그래서 새로운 기업으로 좀 탈바꿈하는 과정이고 이러한 흐름들을 감지한 외국인과 기관들의 강한 매수가 최근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뭐 현재 글로벌 경기가 좀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좀 한 발짝 떨어지는 업종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NH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하나 좀 네네. 궁금한 거 관심 있게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구글이 하는 플레이를 좀 비슷하게 답습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구글에 흉내를 내고 있다. 그렇죠. 예.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어쨌든 지금 돈을 쓰는 단계란 말이죠. 이게 네네. 기업이라는 게 투자 단계가 있고 이익 회수 단계가 있는데 네. 지금 인수하는 기업들을 본다면 당장에 돈을 벌 회사들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오히려 돈을 씀으로 인해서 유동성 감소 또 내지는 또 이익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주가가 그렇다면 최근에 올라온 거는 어떻게 본다면 물론 기대감도 있지만 그동안 이제 쇼플레이를 탄 쪽에서의 일부 공매도 청산과 더불어서 청산 쪽. LH엔터도 공매도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맞죠. 대차가 엄청 많은 그렇죠. 종목 중에 그러니까 그러다 하나였죠. 보니까 그런 일시적 요인까지도 까지도? 어떻게 본다면 이번 반등 기회를 통해서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도를 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낫지 않겠냐 단기는 단기는 매도가 오히려 유리하다. 역으로다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좀 네. 강하게 튀어 올랐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여러분들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노출이 많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뭐 내일부터 시초가에 매수를 한다라는 그런 것들보다는 네. 일단은 저는 이번 달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뭐 12월 중반도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한 12월 말경이나 아니면 1월 초순경에 어째 잘 아시겠지만 이제 새로 2015년 1월 달 되면 또 전반적으로 이제 배당과 관련된 부분들이 빠져나가면서 주가 흐름도 좀 변동성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때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조정 시에 매수를 해 나가시는 전략이 좀 나아 보이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 호텔신라와 대상과 같은 종목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면 대상과 호텔신라 상당히 고점 대비 30%, 40% 이상 크게 빠졌었던 종목들인데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틈 자체가 낙폭 과대 종목들, 이 낙폭 과대라는 것이 뭐 정유, 화학, 조선, 기계처럼 몇 년간의 대세 하락을 거친 이후의 낙폭 과대가 아니라 올 상반기에 상당히 좋은 상승 흐름들을 보였다가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워낙 고퍼
이렇게 분포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도 해소되고 대상과 같은 부분들은 곡물 가격 상승과 그리고 워낙 약세 흐름 어떤 두 가지 약세를 만나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노이즈가 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최근에 다시금 해소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종목 NH엔터하고 뭐 대상, 호텔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방송해 주신 말씀 중에서 좀 그 와닿는 건 뭐였냐면 쉐브론과 에소일의 흐름을 좀 보자. 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유가는 거의 다 온 것이 아니냐. 요 얘기가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우리보다 항상 더 스마트하죠. 시장에서의 반응이 이번에 옳았는지 아니면은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지 요 흐름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도 확대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저는 김성훈 팀장님 의견에 좀 더 동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재방송 없이 생방으로만 진행되는 꼼꼼 체크.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